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양천구 신월 7동 등 60여 곳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은평구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은평구의 주민참여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사업 제안에서 은평구 전체 본예산 심의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가련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8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부터 살펴봅니다. 8일 오전 8시쯤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접한 건물로 번져 주택 3개 동 중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남성 한 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난로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사이 양천에선 신월 1동과 신정 3동에 사는 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정 3동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의 동거인은 없습니다. 신월 1동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평에서도 주말 사이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284번 확진자는 평택시 142번 확진자와 285번 확진자는 서대문구 16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오후 3시 기준 양천 은평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90여 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서울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꺼내든 공공재개발 기억하시는지요? 민간 기업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요.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조합원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를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선 양천구 신월 7동이 신청했습니다. 신다혜 기자가 신월 7동을 찾았습니다. 양천구 신월 7동의 한 주택. 부엌 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공사해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이걸 덮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궁인 씨의 집처럼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양천구 신월 7동. 김포공항에서 가까워 항공기 소음으로 시달릴 뿐 아니라 대부분 4층 이하의 낮은 건물입니다. 항공기 활주로와 방향이 겹쳐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현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를 빌라 한두 개를 지어서 다시 재개발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난개발이 되겠죠. 신월 7동이 거의 이제 단일화되고 아주 깨끗한 아파트로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방침대로 공공의 물량도 더 올릴 수 있고. 신월 7동 공공재개발연합회는 약 15%의 주민 동의서를 받아 양천구청에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목동선 유치와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개발 등 지역에 다양한 호재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물론 그 대규모 유통단지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가 생기고 직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주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약 한 달 동안 법률 검토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서울시에 추천이 가능합니다. 또 대상지로 선정되려면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데 공항 인접 지역인 신월 7동은 고도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양천구인데 가보면 목동은 강남 같은 부자 동네고 신월동은 완전히 낙후 지역이라서 정비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하고 양천구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취합한 이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월 7동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책 브리핑에서 은평구청 협치조정관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은평구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네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좀 돌아보면서 좀 조정관님이 보시기에 네네네. 참여 예산 위원부터 쭉 활동을 네네. 해오셨으니까 네네네. 좀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라고 네. 하면 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행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2015년 7월 13일 날 있었던 서울시 참여 예산에 대한 은평구 투표 지침, 주민 투표 지침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은평구의 구청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 해에 은평구 주민 4만 4천 명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어떤 동원 체계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되 동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끝내 입장 차이를 행정 부서하고는 좁히지 못해서 7월 13일 날 오전에 구청장님하고 1시간이 넘는 토론 과정 끝에 저희가 준비한 그 합의문에 서명을 양자가 같이 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동별로 경쟁했던 방식의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사업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 장면을 꼽습니다. 은평구만의 그 은평구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어떤 차별화가 네.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본 예산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의 편성 과정만이 아니라 집행과 평가 전 과정의 주민 참여를 참여 예산으로 규정했고, 그것이 2018년 3월 달에 지방재정법에 개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자평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참여예산위원들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민 투표와 주민총회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본 예산을 이제 주민들이 이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의 갈등이나 네네.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네.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주민 심의 결과를 분과별로 행정에 제출을 하면 민관 예산 협의회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참여예산위원장이 부위원장인데요. 구청장과 구청의 주요 간부들, 참여예산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모여서 그 사안을 놓고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100%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누계를 보면 대체로 70%에서 80% 정도의 의견은 수용돼서 전체 예산에서 154억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13억을 증액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민 참여 예산 10년을 이제 축하하는 네네네. 이제 의미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보시다시피 사진전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고요. 또 여기 오시면은 저쪽에 포토 출력기도 있어서 요 사진이라든가 개인의 사진 같은 것도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는 11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은평구 참여예산 10주년을 맞이해서 단지 은평구 참여예산의 범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의 전반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참여예산 대토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에는 그동안 참여예산 10년의 역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가는 토크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 장관님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행정에 있지만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쭉 이제 현장의 일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또 행정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앞으로의 과제, 미래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예산제도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권한을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결정권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또 직접 민주를 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봤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은평구 참여예산은 10년의 성과가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로 보자면 이제 출발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10년 후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동네 일에 은평구 일에 관심 갖고 참여해서 의견 내고 그 힘으로 모아져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어떤 투표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미래를 한번 꿈꿔봅니다. 네. 네, 주민참여예산 10년 이제 출발선에 왔다라는 말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대조동에 자투리 땅을 활용해 공유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조동 공유 주차장은 구청이 땅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방식으로 조성됐는데요. 구청과 땅 소유주가 협약을 맺고 구청이 땅 주인에게 수익금 지원이나 재산세 면제 혜택 등을 주는 조건입니다. 공유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와 공유 주차면을 함께 갖춘 복합 주차 공간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누군가 잠시만 돌봐줬으면 하고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돌봄 SOS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이나 장애인, 중장년 가구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양천구 복지정책과의 최금란 돌봄지원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돌봄 SOS 센터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수발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가사활동부터 병원 동행, 식사 지원 등 주민의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의 중장년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가족이 수발할 수 없으며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면 돌봄 SO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중위소득 85% 이상 주민은 자부담하셔야 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00% 이하는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일시대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 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 8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도움받고 싶은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 측에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가족이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관련 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업 시행 후에 석 달여가 지났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서비스 연계 활동을 살펴보면 신청 인원은 197명이고 서비스별 연계 건수는 총 438건입니다. 그중에 재해나 질환으로 퇴원하신 분들이나 코로나19로 도시락 지원이 중단되어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은 일시대가나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공급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또 그 외에도 주거가 안정되면 삶이 달라지듯이 주거 편의 사업은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집안 정리정돈이나 대청소,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삶의 의욕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양천구는 돌봄 SOS 사업을 통해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더욱 촘촘히 돌봄 안정망을 구축해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복지정책과의 최금란 돌봄지원 팀장이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은평구의회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과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정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준호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정준호 의원은 지역 의제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확대를 꼽았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네, 좀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서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또 그 의무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이 중첩되는데 아무튼 지지해 주셔서 뽑아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재무건설위원회가 아주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TX-A가 연신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낙후되고 오래된 도심이 형성이 돼 있는데 GTX로 들어오면서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면은 이에 따라 그 주민들의 공간 이용 요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품격 높은 공간 이용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은평의 삶이 더 좋아지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응암역부터 시작해서 연신내까지 교통 지중화라든지 아니면 물빛공원의 새로운 재단장이라든지 이런 주민 필요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창릉천에 고양시와 협업해서 자전거 도로를 놓아서 북한산 성 입구까지 해서 북한산으로부터 한강까지 자전거가 나가고 자전거가 다시 한강에서부터 응암역까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순환, 자전거의 실크로드 같은 이런 거를 은평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이거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현안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한 창업이 영구적인 세원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기존의 창업들은 커피나 요식업, 치킨집 이런 바리스타 이런 거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부가가치가 큰 사업들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에서 제공하는 이런 산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친환경 무장의 숲길을 봉산, 앵봉산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녹지, 도심을 자연을 인간에게 끌고 올 수 있는 정책들을 구현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삶이 친환경적으로 지낼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 질문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비비 지출이 많아서 이런 예비비 지출을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고 과정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갑작스러운 예비비 지출이나 갑작스러운 이런 형태보다 코로나는 이제 다 기존 우리가 동반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되니까 이 동반된 현실에서 다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질문도 이제 거기에 연계한 구정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공공이 이익이 되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의회가 항상 앞장서고 현장에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